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부터 이제 좌우 같이 보면 자,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관련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만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이 부동산 임대 사업하고 관련된 과세 표준을 신고해 주는 서식이 지금 보려고 하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우리 회사는 할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마 본인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봐도 나는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다른 업종하고 있는데 종목이나 업태에 부동산 임대 관련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세를 주면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그럼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 신고할 때마다 얘를 같이 신고를 해야 돼요. 얘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과세 표준의 1%를 가산세로 내게 되게 될 건데, 자 그럼 이 과세 표준이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로 받는 임대료 받는 월세는 이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이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세금계산서로 월세 날라오죠. 그럼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날려주는 이유가 세금계산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청구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너 월세 내대됐다라는 의미로 주는데, 그럼 세금계산서를 나한테 보냈다는 건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거래라는 이야기죠.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부가가치세 부담스럽나요? 부담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월세가 500이야 우리 사무실이. 그럼 550 주고 50만 원 돌려받으면 되잖아. 그냥 우리 회사 과세사업자면 과세사업에 쓰려고 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그거 안 내려고 할 필요 없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생각을 잘못 가지시는 분이 500만 원만 내지 550 내고 낸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못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거 50만 원 기본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이 월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뭐 부가가치 신고서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것만 과세 표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임대료로 받은 게 아닌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도 우리는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같이 신고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간주 임대료,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그 과세 표준할 때도 그렇고 한번 언급하고 왔던 애가 지금 얘예요. 그럼 월세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로 해서 우리가 신고하면 공급가입 과세 표준으로 신고가 될 건데, 이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닌데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 받은 게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라는 건 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임대료 성격으로 받았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지금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서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매추 전표에서 끝나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 거야. 근데 간주 임대료는, 자, 앞으로 제 수업할 때 다 똑같은 게, 지금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이게 판서를 하는데 우리는 전산이잖아요.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 전부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건데 인풋 값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넣는 작업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거기에 맞는 이율이든 지금 여기에 세율이든 계산해서 값은 다 산출해 줄 거예요. 그럼 왜 넣는지 그걸 알면 우리가 추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가끔씩 공식도 쓰고 막 썼을 때 그런 거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그런 원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왜냐면 임대를 받은 게 아닌데 한글로 간주하는 거니까 간주 공급처럼 증빙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뭔가 증빙을 해주지. 그죠? 그래서 얘는 증빙은 없으니까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 계산은 보증금을 가지고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국가가 정해놓은 이자율이 있죠. 옛날에 뭐 2점 몇, 한참 옛날에는 3점 몇 그랬는데 지금은 1.8이에요. 그럼 근데 이 이자율이 1년치 이자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65, 20년도까지는 366분의 보증금 보유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을 할 거예요. 보증금 보유 일수 있죠.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번 신고할 때는 한 달치만 가지고 있을 거니까 30일치만. 그런데 또 그 다음 신고 기간에는 그럼 세 달치를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92일치 이런 식으로 보증금 보유 기간 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 부가가치세법이 받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는 우리는 예정 신고 기간 공급 시기를 죄송해요 이쪽에 공급 시기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잡아서 1년에 4번 신고하라는 거예요. 나눠서. 예정 신고할 때도 그 예정 신고 기간 안에 속해서 보증금 가지고 있는 날짜 수만큼 이자를 계산하고 그리고 또 1기 확정 것도 계산을 하고 다음 또 2기 예정 거, 2기 확정 거. 그럼 이 공급 시기는 이 마지막 날로 잡는 이유가 실제로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3월 31일로 잡으면 4월 25일 신고할 때 그 신고 기간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액을 나눌 수 없는 경우라서 1년에 4번 받으려면 정한다라고 한 그 기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공급 시기 이론했을 때에.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을 잡는 건 이 과세 유형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과세 유형을 잡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증빙 서류가 지금 해줄 대상이 없잖아.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과세 거래라고 과세 표준으로 잡고 있죠. 증빙이 없는데 10% 과세 거래다. 그 경우에 그렇죠. 그때 쓰는 경우가 14번 건별이라는 과세 유형을 잡게 될 거예요. 14건별. 자, 그럼 14건별을 선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4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과세 거래인데 기타 정기영수증 없다. 간주자는 앞으로 그쪽에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신고할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주 임대료를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나쁜 놈이지. 보증금이자 다 가지고 오라는 거 이걸 과세 표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월세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 월세의 10% 가지고 와.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의 10% 가지고 오라는 거죠. 과세 표준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간주 임대료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출로 볼 거니까. 이게 부가가치세법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거래가 오간 게 아니니까
간주 임대료의 10%에 대해서 앞으로 일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월세가 오간 것도 당연히 우리 장부에 오갈 거고 부가가치세도 받아서 내는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건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을 주고받을 게 아니라 이거의 10%를 지금 부가가치세법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그 10%를 매출세액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신고는 무조건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신고는 무조건 임대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은 원칙은 임대인이 하는 건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금은. 자,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아마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실 건데 그 사무실 차리는 사람들이 그 건물주한테 이런 말을 잘해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뭐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뭐 500씩 드리는데 우리 다음번이나 계약 갱신할 때 우리 보증금 2, 3억으로 높이고 월세를 좀 줄여주세요. 이런 이야기 잘 하고 들어가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1억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하다가 보증금이 늘어나면 3억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강남역이 일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에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런 조건을 걸면. 요즘 가수로 이제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근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고는 어떻게든 임차인이 부담하면 임대인이 받아서 내는 거고 임대인이 부담하면 자기가 신고할 때 자기가 부담하면서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신고는 할 건데 그러면 이때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의 10%만큼 매출세액이 늘어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얘는 썼다 지울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이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이라 적혀있는 금액하고 내 장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적혀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 금액이 일치 안 하면 둘 중 한 개는 틀린 거예요. 장부를 뭔가 빠뜨리고 썼거나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에 뭐가 빠뜨렸거나 잘못 더 썼거나 내 장부 시산표에 예를 들면 6월 30일자에 적혀있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신고서에 동그라미 가에 적혀있는 매출세액의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공제되는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서 동그라미 나인 건데 이 금액하고 내 장부에 부가세 대급금의 금액하고는 두 개가 일치해야 돼요. 얘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내 장부는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한 개는 망가졌겠죠. 그럼 자, 이 매출세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자, 부가세 예수금은 성격이 부채죠. 예수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증가를 하면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을 대변에 써줄 거고 매출세액이 줄어들게 되면 감소를 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써줄 거라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는데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럼 얘는 부채니까 늘어나면 대변, 줄어들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얘는 내 돈인 걸 부가가치세법 구조상 일단 미리 줬다가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ERP 쓰는 곳은 부가세 선급금이라고 적혀 있는 계정감 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차피 자산이죠. 내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차변인데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그래서 증가를 하면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 써서 더 증가시켜 줄 거고, 그럼 반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를 감소하게 되면 나는 장부에 얘를 대변에 써서 내 장부상의 잔액을 줄여줘야지 일치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다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정확하게 다 일어나지 못하면 일반 전표에 써서라도 이 회계 처리를 해줘야지 일치하게 될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임대인이 부담할 거니까 얘는 지금 매출로 보는 거죠. 그럼 매출세액이 늘어나야 되니까 누가 부담하든 간에 임대인이 부담하든 임차인이 부담을 하든 분계는 임대인의 분계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과세 표준의 10%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가 4번 칸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4번 칸에 3칸에 들어갈 금액만큼, 그 금액이 동그라미 가에 늘어날 거니까 누가 부담하든 간에 부가세 예수금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변에는 이 간주 임대료는 세금 성격이죠. 그래서 부담하는 사람이 비용 처리할 거예요. 부담하는 사람이. 그럼 임대인이 부담하면 임대인이 지금 돈 내는 거니까 자기가 내가 세금 냈다라고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법인세라도 공제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얼마 얘는 판관비로 처리를 할 거예요. 판관비로. 이건 부담하는 사람 따라온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건. 그럼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나는 돈 받기만 한 거지 내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돈 받아서 매출세액으로 납부만 할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면 뭐 내가 돈 받으면 보통 예금 받으면 보통 예금. 근데 말일까지 돈이 안 들어왔으면 또는 뭐 미수금.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부담을 하면 부담자에 따라서 이 차변의 계정 과목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임대인이니까 얘를 작성하겠죠. 임차인이 이거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 사업하는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 작성을 할 거니까 이 사람이 매출세액에 넣어서 무조건 이 사람이 회계 처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자기가 부담할 때 세금과 공과, 자기가 부담할 때 아니면 우리는 돈 받는 거에 대한 거를 차변에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건 지금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이야기인데, 자, 우리 일반 전표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간주 임대료 얼마를 매출세액 뭐 얼마를 뭐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다. 이건 우리 일반 전표에 나오는 문제죠. 그럼 지금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건 내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인 내가 간주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반 전표에 나오냐면 이 간주 임대료의 매출세액을 계정 과목 뭐로 쓰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려고 일반전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니까 임차인은 내가 부담하는 사람이 비용 처리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처리를 하고 대변에 뭐 현금으로 주든 보통예금으로 주든 이렇게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이 서식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일반 전표에서는 임차인이 자기가 부담하면 임차인은 이렇게 처리할 거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계정 과목을 쓰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이런 문제를 회계 1급 때 내고 하는 거고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지금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자가 비용 처리한다. 신고인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 내용은 얼마 간주 임대료다라고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계약서에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은 매달 처리는 안 하고 그냥 3개월에 하기도 하고 매달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서로 약정인 건데 근데 최소한 3개월 안에는 받아야겠죠. 왜냐면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미리 내는 행동 건물주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신고인이 임대인이 다 하는 거. 그렇죠. 그 부담은 누가 하느냐 야인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는 거고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주는 거고 임대인이 받아서 신고하면서 세무서에 내는 거고 납세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납세자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간주 임대료 이야기하지만 월세하고 월세의 10%하고 간주 임대료의 10%하고 합쳐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월세는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신경 안 쓴 거고. 예.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는 임대인이 다 하는 거니까 자기 매출세액이 부가신고서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원리 이해 가시죠? 자, 지금 제가 말한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컴퓨터 보면 갑자기 포인트가 바뀌어요. 그냥 보고 막 쓰면 돼요. 임대기간, 보증금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날짜 계산해주고 정기예금 이자율 딱 확인하면 간주 임대료 얼마입니다. 월세 얼마입니다. 딱 나오니까 컴퓨터 얼마나 좋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423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424페이지로 가서 자, 그럼 우리 424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고 423은 제가 방금 설명 다 한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컴퓨터 회사는 3005번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이 3005번. 자, 우리 K랩 3005번으로 들어가시고 424. 자, 그럼 먼저 왜 이러지? 자,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세서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위 상단부에 부가가치 탭 클릭하고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세서를 클릭하시면 자,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세서가 들어왔죠. 그럼 당연히 신고 기간을 쓰겠죠. 그럼 일기 확정으로 써볼게요.
엔터 6 엔터 치면 4월부터 6월로 들어왔죠. 자, 그럼 여기 들어왔을 때 뭐 먼저 미리 봐도 되고 아니 마지막에라도 꼭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컴퓨터가 간주 임대료하고 다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땐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적용 이자율이라고 적혀 있는 게 문제에서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알려주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을 여기 F6번 이자율을 클릭해서 이자율을 수정해 주면 돼요. 그럼 이 이자율은 당연히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가 변하게 돼요. 근데 이건 입력 다 해놓고 바꿔도 바로 보는 눈앞에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과거에는 여기 안 적혀 있어서 많이 놓쳤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래처는 당연히 우리가 월세 받고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할 거니까 당연히 거래처 등록은 되어 있겠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거래처를 선택하면 돼요. 그냥 우리 거래처 하듯이. 그럼 여기 동, 층, 호가 있는데 이 사업장의 임대 사업장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면 안 써도 되고, 저도 과거에 신고할 때 1동이다 2동이다 쓰기도 하고 여기 무슨 동이다 라고 쓰기도 했었어요. 수송동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동 가지고 현황을 알려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몇 층 몇 호다는 식별할 수 있도록 써줄 거예요. 뭐 지하 1층이다 아니면 B01이다 이런 식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층수를 쓰고 몇 호다를 써줄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임대한 곳의 면적과 용도를 써줄 거예요. 그냥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 계약 기간이 있죠. 그럼 우리는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지만 갱신은 또다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신고 기간 안에 먼저 앞쪽에 해당하는 임대 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그리고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쓰면 이 임대 기간을 쓰면 컴퓨터가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날짜를 자동으로 산출해 줄 거예요. 그럼 보증금 월세를 쓰게 되면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에 들어온 거에 대한 금액을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달까지였어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계약 갱신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5월 달 것까지를 쓰고 여기에 정보를 다 쓰면 60몇일이나 61일로 해서 정보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아랫줄에 계약 갱신일을 쓰고, 또 그다음 이제 6월 1일부터 뭐 내년 내후년까지 1, 2년 동안의 기간에 써서 바뀌었던 바뀌지 않았던 그 기간에 또 보증금을 쏘면 컴퓨터가 다 같이 합쳐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임대하는 게 한 실만이 아니고 여러 실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층이든. 그럼 그 층마다 임대하는 사업장마다 전부 다 써주면 우측은 각 여기 거래처별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활용할 부분이 여기 아래쪽이라 보시면 돼요. 아래쪽.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월세 등이 있고 간주 임대료가 있죠. 그럼 우리는 한 거래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걸 볼 거기 때문에 우측은 내가 선택된 그 한 거래처 것만 가지고 정보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고는 이번 신고 기간에 전체를 가지고 할 거니까 아래쪽을 보면 되는데, 신고하는 목적은 사실 이 과세 표준 얘 둘이 더한 거예요.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하고 더한 게 과세 표준계인데, 이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쓴 게 700원 매출 과세로 해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신고서 1번 칸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안 하고 이걸 작성한 후에 간주 임대료를 확인해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써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든 아니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직접 손을 댄다면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를 하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당연히 매매출 전표에서 해서 보내버릴 건데,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 많이 시키게 되면 점수를 많이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나눌 거예요. 구간을 나눈다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반영까지만 시키고, 또 이제 매매출 일반 전표의 분계까지 한번 해보라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눈 것도 한번 보고 매매출 전표에서 한 방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같이 입력해 보면, 자, 우리 교재, 자, 문제부터 보면 다음 자료 입력하여 제1기 확정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계산된 간주 임대료를 전표에 입력하며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며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를 적용한다. 자,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전표 입력할 거니까 간주 임대료를 우리 임대인이 우리가 부담하니까 세금과 원가 비용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즈 디자인 건설부터 보면, 자, F2번 눌러서 이즈 디자인, 자, 그리고 동은 1동이죠. 그럼 1. 그리고 얘는 지하 1층, 그리고 B02로. 자, 면적은 100제곱미터고 용도는 공장. 임대 기간은 2019년 6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월세는 20만 원. 관리비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쳐서 쭉 엔터 쳐서 다음 줄까지 내려오면 얘가 끝난 거예요. 쭉 엔터 쳐서 여기까지 딱 내려오면, 제가 왜 쭉 엔터 쳐서 다음 줄까지 내려오면 끝났다라고 말하는지는 일단 나중에 보시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사실 제가 뭔가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그냥 보고 쓰면 알아서 계산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기간을 쓰니까 이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거 91일. 그리고 보증금 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했고 월세 3달 치니까 60만 원. 왜냐면 과세 표준엔 월세하고 전부 다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20만 원에 3달 치니까 60이다. 관리비 10만 원에 3달 치 30만 원. 지금 얘네들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국가대표하고 하나당구자 뭐 차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이거 먼저 쭉 입력할게요. 입력 되셨죠? 자, 우리 우측에 실수해 가지고 관리비를 오른쪽에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이 날짜 보면 30일 되면 한 달, 60일 되면 두 달, 90일 되면 세 달이라는 거 알잖아. 그걸 얘 곱해주면 돼요. 만약 하다 실수하면. 내가 스스로 금액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 관리비 쓰면서. 그걸 실수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문제선 적용 이자율이 1.8%니까 자,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책 있는 순서대로 말고 자, 보면 자, 위로 좀 올릴게요. 자, 지금 이 월세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되었다라고 하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러면 이 월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 신고서에다가 예, 월세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월세 등 적혀 있는 애는 여기에 240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금액 월세 등 240만 원 이 금액은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는 지금 여기가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이 간주 임대료 부분 그림이 가렸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간주 임대료 부분은 이거의 10%인 과세 거래를 하는데 얘는 증빙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29376 이 금액만큼은 과세 기타에 이 금액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가 과세 표준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 쓰면 부가가치세법은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밖에 없죠. 얘 정확하게 산출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자, 먼저 부가가치 신고서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1번은 월세 그리고 4번은 여기에는 간주 임대료 여기에 이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자, 그럼 지금 제가 매출세액이라고 말하면서 부가세 예수금 제가 가라고 표현한 게 이걸 말한 거예요. 신고서에 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금액은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었다라고 하면 얘는 장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장부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늘어났잖아. 그럼 늘어난 만큼을 전표에다가 써줄 거예요. 29,537원만큼을 우리는 일반 전표 지금 확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 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이 금액만큼 늘어나도록 써줄 거라는 거야.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 늘어난 만큼 우린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의 장부상에 늘려줘야 두 개가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 세금과 공과 이 금액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제가 구간을 나눠서 시험용으로서 한 거지. 실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안 해요. 회사에서 이거 쓰시는 분 이런 방법 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윗상사 있으면 혼나고 그렇죠. 왜 제가 그렇게 혼난다라고 말했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산세라든지 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직접 손대는 일 없죠. 손대면 안 돼요. 직접.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에 4번 칸에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4번 칸에 오게 하는 명령어가 14건별이잖아. 그럼 매매출 전표에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날짜를 다시 조회를 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매매출 전표에 써줘야 되겠죠. 직접 쓰면 지워지기 때문에 그 뒤에 직접 여기 쓴 이후에 매매출 전표 쓰면 이렇게 못 불러와요. 그래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매출 전표에 써주면서 이 분계는 그럼 매일 매출 전표 아래에다 이 분계만 넣어주면 될 거잖아. 그러면 일반 전표 올 필요 없고 매일 매출 전표에서 한 방에 끝나겠죠.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라 위에 14건별로 할 거고 아래 분계는 이것만 있도록 분계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매일 매출 전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매일 매출 전표에서 한 번에 처리한다면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매일 매출 전표에서 자, 항상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기 때문에 얘는 1기 확정이죠. 6월 30일자에 공급 시기로 해야 되고 자, 방금 과세 유형이 뭐라 그랬죠? 14건별이라 그랬죠. 그리고 간주 임대료를 쓸 건데 그럼 우리 간주 임대료 금액 보이잖아. 자, 간주 임대료 29만 5,376원이 있죠. 자, 쓰셨나요? 쓰면 놀랄걸? 제가 왜 그런 말 하는지는 입력하자마자 바로 알아요. 왜냐면 우리 매일 매출 전표 기본 설정 값이 14건별은 공급 대가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공급 가액이잖아, 과세표준.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가를 써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간주 임대료 이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여기로 가야 돼. 이 금액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과세 표준이 그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마치 분위기가 우리 회사에서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다 쓰시는 분은 다 이렇게 해요. 14건별하면 어느 프로그램도 공급 대가 쓰게 되어 있으니까 첫 시작할 때 11번으로 써요. 11번으로 해서 29만 5,376원 쓰면 옆에 10% 나오죠. 우리 11번 매출 과세 이런 거 쓰면 그냥 옆에 이거에 10%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얘를 14로 바꾸면 공급 대가로 바꿔야 되는 쓸모없는 짓도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는 세금에서는 반올림이라는 게 없어요. 세금은 절사예요. 그래서 일단 원단위 미만은 절세했다가 마지막에 원단위 이하도 절세해서 납부하죠. 그래서 끝단위 자르는 걸 공급대가 쓰다가 보면 실수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11번 해놓고 써놓고 14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거래처 없기 때문에 비워놓고 자 다음 신경 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래 분계. 지금 이것만 해도 부가가치 신고서는 같잖아. 지금 이것만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냥 새로 고침 저 눌렀는데 들어와요. 매일 매출 전부 상단부만 쓰면 여기는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지금 제가 F12번 누른 거예요. 새로 고침. 그럼 이제 일반 전표 작업을 아래 하단에 해주면 되겠죠?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2분계 들어올 거예요. 2분계. 지금 2분계 들어올 거예요. 이 금액으로. 자, 보셨죠? 2분계. 자, 2분계가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올 거면 여기에 혼합으로 하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이 금액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제품 매출 필요 없고 차변의 세금과 공가 이 금액만 쓰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을 3번 차변으로 바꾸고 얘를 세금과 공가로 바꿔서 29,537원으로 써주면 방금 했던 이 아래에 있는 이 분계하고 똑같은 분계죠. 일반 전표하고. 지금 아래 위 분계,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일반 전표에 방금 썼던 거고 얘가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지금 쓴 건데 그럼 분계 똑같은 분계가 들어왔죠. 그죠? 그럼 회계 처리도 됐고 메인 매출 전표도 자동 반영되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걱정 마세요. 시험에 여기까지 다 나온 적은 세무위급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세무 1급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한번 좀 꼭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무 1급은 우리끼리 말할 때 천 딱 본 사람이 대놓고 말했어. 이건 비속어인데 문제 내는 사람이 양아치라고. 왜냐하면 2점 주면서 이것까지 다 시켜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 2급 때 공부를 제대로 잡아 놓는 게 세무 1급 갔을 때에 법인세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얘네를 다 봐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14건별로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 이렇게 금액이 들어오는데, 자 미래를 위해서 미리 제가 늘 말하는 물밑 작업을 보면, 자 이거 지금 우리가 돈 번 건가요? 이만큼? 번 거 아니죠. 부가가치세법이 매출세액 이거 가지고 가라 해서 시킨 대로 지금 가져다 줄 거잖아. 그러면 끝인데, 이 돈을 내가 돈 번 거라고 또 법인세 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부가가치세는 10%밖에 안 돼요. 법인세는 20%잖아.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를 또 더 내야 돼요. 이거 억울하겠죠? 세법은 그런 나쁜 짓은 안 해요. 부가가치세법은 구조 때문에 이걸 시키는 거지, 법인세는 이걸 번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우리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수입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수입금액은 똑같지는 않는데 회계상의 매출액과 유사한 표현이에요. 수입금액이. 그럼 방금 이 간주임대료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세금 부과 안 할 항목을 뭐라고 하냐면 수익금액 제외라고 표현을 해요. 수익금액 제외. 매출로 안 보겠다. 왜 부가가치세법한테 이런 짓을 하냐면, 부가가치세법이 모든 세법 중에 제일 먼저 앞에서 3개월마다 신고해주고 있거든. 그럼 얘를 기준으로 가지고 갈 건데, 그런데 유사한이라죠. 유사한이에요. 죄송해요. 유사한 표현인데,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얘가 법인세법상에 우리가 신고하는 서식의 위치가 이거 과세표준명세서. 그럼 과세표준명세서를 클릭해서 위에 F4번 들어가면 여기 수익금액 제외라고 있죠. 지금 과세표준명세서에 얘의 수익금액 제외라고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 일치할 건데, 그 중에서 매출이 아닌 부분을 이쪽에 정리해 줄 거예요. 여기에. 그럼 지금 이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은 게, 첫 번째가 고정자산 매각한 거. 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간주공급. 간주공급 중에서 걔는 빼고, 사업상 죄송해요, 직매장 반출은 빼고, 그리고 지금 공부한 간주임대료, 이건 돈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0만 원에 산 자동차를, 화물 트럭을 1,000만 원에 샀어요. 얘를 쓰다가 400만 원에 팔았어요. 400만 원 돈 번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1,000만 원을 비용 처리를 안 했단 말이야.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만 쓴 만큼 하고 있었지,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비용 처리한 적이 없죠. 비용 처리한 적이 없으면 돈 벌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자산 판 거는 우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돈 번 걸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내라고 안 할 거라 이 돈 한 거. 근데 우리 고정자산 매각하면 매입매출 준비 썼잖아. 그럼 과세표준이 들어와 있는데 얘는 소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간주공급, 매입세액 공제 받았는데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을 안 한다고 팔았다고 부가세법에서 시가로 부가세 가지고 오라는 건데, 실제로 팔아서 돈 받은 게 아니잖아. 개인적 공급, 젖대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것도 벌었다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간주임대료도 지금 실제로 번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익금액 제외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나중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부가세 신고 작성할 때 얘 나오면 거의 다 분지박산 나요. 근데 정확하게 알면 얘가 엄청 쉬운 건데 그냥 금액에서 하나 이거 있는 것만 써서 빼버리면 되는데 이거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못 쓰는 거라서 이것만 인지해 두시면 돼요. 어떤 건지 개념만 지금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424페이지 거 받고, 자, 바로 다음 426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번엔 회사를 7700번으로 하라고 적혀 있죠. 7700번. 자, 그럼 회사 변경은 우리 프로그램 우측에 보시면 회사라고 적혀 있는 거, 이 버튼 클릭하시고 7700으로 한미상사 들어가시고,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부동산 임대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에 관련한 회계 처리를 3월 31일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그럼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작업을 하라고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이자율은 1.8%로 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만도 전기만 먼저 입력해 볼게요. 만도 전기만. 자, 부가세 신고서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가고, 자,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자, 만도 전기가 1동 지상 1층 호수 102로 면적 40제곱미터, 점포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자, 이렇게 다 쓰시고 엔터 치면, 자, 이렇게 다음 줄로 왼쪽에 내려오면 끝이라 그랬죠. 엔터 쳐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LG마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F2번 눌러서 LG마트. 자, LG마트의 1동 지상 1층 102호고 면적 60제곱미터의 용도는 점포인데, 자, 임대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자, 이번에 입력하시고 나서 엔터를 쭉 치시면 왼쪽으로 안 가고 계약 갱신일자로 올라갈 거예요. 계속 엔터 치시면, 여기서 계속 엔터를 치면 내가 안 끝나고 위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가 지금 위에 기간했을 때에 1월 31일이니까 한 달만 겹쳐서 31일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컴퓨터가 스스로. 그래서 계약 갱신일자를 써야 돼요. 이 원래 도전 프로그램 우리 스마트 A의 단점을 보완해 준 거예요. 왜냐면 걔는 또 아래 칸에 또 썼는데 갱신일자 안 쓰는 실수 많이 하거든. 얘는 자동으로 여기 쓰면 엔터를 쭉 쓰고 내려가면 우리 갱신일자 쓰고, 그럼 끝나는 날만 쓰면 되겠죠. 그럼 다시 된 계약 기간에 또 새로운 보증금이면 보증금, 월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당구장 표시에 보면 LG마트는 임대기간 종료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
그럼 임대 기간하고 보증금 월세 바뀌었네. 그죠? 그럼 우리 끝나는 날만 써주면 되겠죠? 22년 1월 31일. 그럼 2022년 1월 31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500이었죠. 월세 보증금 3,500, 월세 40만 원. 그럼 이제 얘는 두 달치 60일로 해서 이제 끝났다고 아래쪽 내려오죠. 그것 때문에 혹시 놓치실까봐. 왜냐면 이렇게 금액이 다르고 아래 적혀 있으면 눈에 띄는데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하다라고 찍 하고 문제 적어 놓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내가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엔터를 쭉 치면은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하고 쳐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얘 입력 못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적용이자 1.8 맞죠? 자, 이제 대우 컨설팅. 일동 지상 2층 201호. 얘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쭉 쓰시면 되겠어요. 40제곱미터 사무실 2019년 2월 1일 2021년 1월 31일 2,500 그리고 35만 원씩. 하셨으면 이제 얘는 저장해 놓고 시험 문제라면 얘도 저장해 둬야 되겠죠. 위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시험 때 저장 안 하면 시험 보실 때 이런 소리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윽! 한 소리가 시험 하는데 작성 다 해놓고 창달할 때 습관적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라고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는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시험 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창 닫을 때 안 누르면 다시 못 봐요 그걸. 그럼 이제 시간 날리니까 윽 소리가 나요. 더 웃긴 건 윽 소리가 나면 그 아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끼끼끼 웃고 있어요. 계속 보면.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지금 문제에서 시킨 거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전표 입력하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자, 매입 매출 전표 열고 그럼 날짜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3월 31일. 자, 14건별 해도 되는데 괜히 귀찮으니까 먼저 11번 매출 과세로 해서 간주 임대료로 35만 408원을 써놓고 그리고 과세 유형을 14건별로 바꿔주면 얘 그대로 과세 표준이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 다음 부가세 예수금은 맞으니까 제품 매출에 필요 없는 거니까 차변으로 바꾸고 그럼 여기 계정 과목이 우리가 부담하면 세금과 공가 임차인이 부담해서 돈 받을 거면 돈 받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임대인 우리가 부담하니까 세금과 공가고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35만 408원이 아니죠. 3만 5,040원이다 라고 써주면 자, 아래 분계까지 끝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가 끝이 났고 자, 그럼 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가 우리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바꿨으면 되죠. 얘를 보통 예금이다. 아니면 받을 거면 미수금이다. 거래처 써두고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혹시나 해서 자, 우리가 3월 10일 날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이거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근데
나온 적이 비슷하게 있긴 한데, 만약에 월세가 2천이었어요. 그럼 200만 원이죠. 그리고 거래처가 뭐 황금물산이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청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 문제에 한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영업활동이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 계정 과목을 이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임대업이라 그랬으니까 영업수익을 써야 되겠죠. 영업수익은 400번대예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써줘야 되고, 부동산 임대업이면 얘가 우리 매출이잖아요. 400번대 초반이 430번까지가 매출이에요. 그럼 얘는 청구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인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매출 전표 문제에서 부동산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다고 나오고, 본 문제 한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다고 적혀 있는 순간 분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900번대 임대료의 미수금이 됐겠지. 그죠? 영업외 수익에다가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다인데, 우린 지금 부동산 임대업 한다고 제가 전제 조건을 해서 이 상황에서 전표를 처리하면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월세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좀 보면 585페이지로 가봅시다. 회사는 281번. 회사는 281번. 교재는 585. 지금 얘가 코드 번호 썼는데도 안 맞는 이유가, 이 회사 코드 쓰는 칼이 아니고 전체고, 코드 할 거면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우린 전체를 가지고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번호들이 있어도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잘 안 나와서 제가 세 자리 쓰는데, 이것도 여기에 281이 있고 얘도 281이 있어서 나왔는데 도봉산업 선택하시고, 도봉산업 0281번 도봉산업. 자, 문제 보시면 정말 3점이죠. 우리 585페이지 문제 보면 진짜 3점짜리죠. 그리고 아래 신고서가 7점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고서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한 자료이다.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주식회사 커피 상사의 계약 갱신일은 2020년 2월 1일이다. 아래쪽에 2월 1일 연결되니까 컴퓨터가 해주겠네요. 그럼 항상 모든 문제에서는 시험 때 어디까지 하라는지 먼저 꼭 체크를 하세요. 별거 아닌데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입력했으면 열어가지고 반영시키는 값으로 저장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뒤로 가면. 그런데 내가 그걸 빠뜨리고 안 열면 그 여는 거 하나 안 해가지고 감점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하라는지를 체크를 하고, 자, 그럼 얘는 단순하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만 시키니까,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로 가서, 자, 기간은 1기 예정 1월부터 3월. 거래처는 첫 번째 한길 상사 1동 1층 101호. 면적은 100제곱미터고 용도는 상가. 임대기간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세
200. 다음 커피 상사는 1동 2층 201호 90제곱미터의 사무실이고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2천만 원에 100만 원이고 2월 1일 날 갱신을 해서 22년 1월 31일까지 4천만 원에 100만 원이다. 지금 문제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걸 말 안 해줬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말해줄 때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어제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했는데 시험 나오면 얘가 더 실수할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냥 보고 쭉 쓰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어려워지는 게 이제 매일 매출 전표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많이 나가봐야 부가가치 신고서까지 그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점수가 5점 4점이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합이 10이 아니고 12점 13점일 때는 얘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 점수가 비중이 떨어지면서 뭔가를 많이 시키기가 이제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한 개 더 풀어봅시다. 643. 계산은 287번. (643페이지) 이때가 문제 출제위원이 변화를 주려고 노력 한번 했다가 뒤에 결국 포기했던 거.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버리고 부속 서류를 5점 5점으로 잡아줬던 훌륭한 회차였었어요. 자, 문제를 볼게요. 643페이지. 자, 다음 자료는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이번에도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 작성시켰고 이자율 1.8% 이야기했으니까 이따 확인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그냥 아래 봐도 눈에 띄네요. 갱신했다는 건 그죠?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로 가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고향 상사. 자, 동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생략. 층은 1층 102호. 면적은 88제곱미터고 용도는 사무실이고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 보증금 1,000만 원에 10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다음 22년도 10월 31일까지 2천만 원에
15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면 얘도 1.8%니까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지금 우리 책에는 기출문제 15회분 중에 2번 있는데, 근데 얘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나오는 서식이에요. 그럼 우리 때 나오면 좋겠죠. 그런 게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자, 뒤에 가면 종종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에서 책에 있는 거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다시 이제 427페이지로 돌아가서 427페이지 자, 지금 우리 427페이지로 가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가 있죠. 자, 여기에 컴페어 시켜두세요. 246페이지로 컴페어 시키시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246페이지 쪽에서 조금 보다가 오늘은 끝냅시다. 246페이지에 저와 같이 이론할 때 제가 이건 뒤쪽에서 할게요 라고 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이에요. 우리 실기하고 상관이 있어서 뒤쪽에서 보려고. 246페이지랑 연결시켜 두시고 지금 우리 잠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 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자, 보면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 그럼 이 과세사업자는 누구나에게 우리 회사가 재화의 공급을 하고 그리고 매출 가격 얼마를 받고 그리고 이걸 팔면서 매출세액 얼마를 받아서 세무서에 이 매출세액을 가져다 주는 착실한 과세사업자예요. 난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의 10%를 같이 받아서 얘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얘가 안 될까봐. 그래서 예수금 제도를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쓰는데, 그럼 우리 회사도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
재화의 공급을 받는데 그럼 나는 매입 가격을 주고 매입세액을 줘서 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럼 나는 과세 사업자라는 건 과세품을 파는 사업자인데 내가 지금 매입하는 이 재화가 원재료인데 이 원재료가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오는 원재료가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은 과세품이에요? 면세품이에요? 면세품이죠. 그러면 나한테 공급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가 없을 거니까 매입세액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나한테 이 면세품을 공급하는 사람은 면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농업인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겠죠? 이런 사업 형태를 하는 대표적인 사업자 형태가 통조림 회사죠. 통조림 회사 복숭아 사와서 복숭아 통조림 만들어서 팔 거잖아. 복숭아 통조림은 과세품, 복숭아는 면세품. 우리 참치는 면세품, 꽁치나 통조림은 과세품. 지금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나는 매입세액을 준 적이 없으니까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아도 되겠죠. 매입세액이라는 건 내가 부담하면 안 되는 사업자인데 거의 다 과세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서 나 억울하다고 하니까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 이걸 돌려받는 거였는데 준 적이 없잖아. 그죠? 준 적이 없는데 지금 얘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이 없는 매입세액을 지금 얘를 있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건 간주는 반대급부가 없는 의미고 얘는 의제를 붙여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로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왜 이런 짓을 하는지의 취지만 지금 오늘 볼 거예요. 자, 이 취지는 이 사업자를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자, 우리 과거에 이렇게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과세 사업자가 앞에 붙고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사이에 끼고 과세 사업자로서 최종 소비자가 붙으면 소비자가 붙었을 때에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끼게 되면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가 오히려 더 많이 부과되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 그때 제가 그냥 짧게 여러 개 쭉 써가면서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하고 붙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어서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원하는 소비자의 세분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껴버리면 얘가 오히려 더 비싸게 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한테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였어요. 그럼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를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예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사업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그렇게 아름다운 법은 아니에요. 물론 과세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얹어주는 게 아닌데 자,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내야 되는 돈, 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야 되는 건 1년에 4번 신고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기준을 해서 하는데, 사업자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거는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래요. 확정신고 기간, 우리 과세기간 종료의 기준에서. 그런데 얘는 그럼 사업자한테 없는 매입세 준다 그러면 사업자한테 좋은 거잖아. 하지만 취지가 자기 제도에 면세 사업자가 꼈을 때에 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는 예정 신고 때도 하고 확정 신고 때도 하는 거예요. 둘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예정 신고 때도 해? 그럼 사업자만을 위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은 바로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사업자가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주위에 식당 하시는 분 있으면, 가족이든 삼촌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전혀 세법을 모르실 것 같은 분인데 그분들한테 이거 말하면 전부 다 알아요. 저한테 낮에 수업 들었던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는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아버지 핸드볼 선수였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걸 알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막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사업자한테는 자기 돈이잖아. 그러면 음식점 하시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음식점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을 돼지고기, 야채, 풀 이런 걸 사와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거래를 해서 최종 소비자단에 파는 거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식당에 먹을 납부하는 사람한테 계산서 얼마 끊어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돈이니까 민감하게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일 저와 같이 할 건 이제 그럼 얘를 어떤 조건에 어떤 금액을 해줄 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형태 사업자 형태냐에 따라서 이 공제해 주는 걸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110분의 10이 아니고 없는 비율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구비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또 우리가 작성할 거. 그럼 시험에서는 이 서식은 이제 공제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판정했을 거예요.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얘는 되는 거니까 쓰고 얘는 안 되는 거니까 안 쓸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내일 저와 같이 이야기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제일 좋아하는 서식이에요. 나오는 빈도는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 일하시는 분들은 뭐 100이면 100, 많이면 만 누구나 다 쓰는 거기 때문에